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끔찍한 역주행 교통사고.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운전자 과실로 드러나더라도 금고 5년이 최대형이라고 그럽니다. 1명이 사망하던 9명이 사망하던 그게 변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분노 유발자들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여윳돈이 생겼는데 대출을 갚을지 혹은 투자를 할지 고민이라는 한 시청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의료 공백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정부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공백 사태 어떻게든 좀 해결해봐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입니다. 이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고요. 이 같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이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면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방침은 밝히고 있지 않던 정부가 이번에 두 번째 유화책을 낸 셈입니다. 처분 철회하고 그러니까 전공의 진료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직 전공의가 오는 하반기에요. 다른 병원에서 동일 과목 연차로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대표적으로 지금 꼽히는데요.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맞춰서 각 병원은요. 이번 주 중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다음 주 초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 수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돼서 더 이상 환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기름값 상승하죠. 이 가스공사까지도 도시가스로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소식들이 겹쳐서 가계의 지갑 사정 좀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4,300원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는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이 소득 변동률 4.5%에 맞춰서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또 하한액 같은 경우에도 3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월 얼마를 벌든 이 월소득 617만 원까지만 또 이 아래로는 39만 원까지만 이 납부 대상 보험료를 매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국민보험 이 요율 같은 경우에는 9%이기 때문에 이 월소득 617만 원 이상의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24,300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39만 원 미만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도 33,300원에서 35,100원으로 최대 1,800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의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딱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좀 지적들이 있었고요. 또 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연동해서요, 이 소득 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기준소득 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이 노후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이 가입자 개인의 이 평균소득 월액 또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는 돈은 올랐지만 노후에 연금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과 부산 등 이 주요 도시에서요, 일명 전동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최고 속도를 낮춰서 시범 운영하는 등의 이 안전 강화 대책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요, 이 관련 사고가 2,000건 이상, 그러니까 킥보드 사고가 네. 이렇게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일까요? 네, 어제 국토부 등 이 정부기관과 이 10여 개 정도의 킥보드 대여 업체, 그리고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중앙 협의회는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한다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우선 전동 킥보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범적으로 시속 20km까지 낮춰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최고 속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운행 속도 제한하고 안전 수칙 강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 7월부터 9월까지 전동 킥보드의 안전 수칙 위반을 정부에선 집중 단속할 계획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또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의 탑승 등 이 주요 안전 수칙을 위반한 행위가 이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요. 또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이 표준 교육 자료와 제작과 배포에도 나서게 됩니다.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요, 안전수칙 교육도 하고요.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함께 벌인다고 합니다. 저거 타면은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면 기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변에서 사고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결혼식 축의금 과연 얼마쯤 해야 적정할까요? 과거에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가 축의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아니 밥값만치도 축의금 안 낼 거면 아예 안 가는 게 예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식장 식대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지금 뭐 그럴 바엔 안 가는 게 낫다? 그래도 가서 축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금액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웨딩홀의 평균 1인당 식사비가요, 8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호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식대만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에다가 홀 대관료 있죠. 또 꽃값도 있으니까 모든 걸 합치면 결혼식 한 번에 수천만 원 호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서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이 커지자 스몰 웨딩에 이어서 아예 그냥 결혼식 절차 뛰어넘자, 이 돈으로 자가 마련에 보태자라고 하는 노 웨딩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식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게 하객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각종 결혼 준비 모임, 이런 카페 같은 데 좀 살펴보면요, 식대 이하의 축의금을 낼 거면 아예 안 가는 게 예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석하면 10만 원, 불참하면 5만 원이라는 인식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참석을 할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밥까지 먹고 오게 되니까 밥값은 내고 온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은행이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전국의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지인의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2.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10만 원을 낸다라고 답한 사람이 36.7%, 20만 원을 내겠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3.3%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텔에서 결혼하면 식비만 12만 원에서 뭐 13만 원, 15만 원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20만 원도 있죠. 네. 그러면 내가 가면은 밥까지 먹으려면 한 2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10만 원 내고 내가 안 가든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결혼식을 하면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가서 밥 먹으면서 야, 한 끼 때우고 오자 이러고 축하해주고 이랬어요. 네.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야, 인당으로 계산을 해야 이게 되나요? 참 서로 부담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너무 남 보여주기 식으로 돼서.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은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호우특보와 함께 많은 비가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도 또다시 밤사이에 많은 양이 집중됩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6도에 그칩니다. 남부는 대구 29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35도까지 오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주로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교통사고 정말 참사였습니다. 네.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고 그러니까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였는데요. 이게 참 그 회사 업무 끝내고 또 회식 한번 하고 그리고 동료들하고 집에 가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해당 차량에 대한 감식을 국가수에 의뢰한 상태고요. 목격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동료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일 경우에도 최대 금고 5년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일단은요, 아직까지 이제 국가수 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고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상자를 낸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이 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운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급발진이다, 차량의 오작동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말씀 주신 대로 운전자가 정말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요, 금고 5년이 최대치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사망자가 많아도 죄는 하나, 금고 5년입니다. 시청역 교통사고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접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 사건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가해 차량은요, 굉음을 내면서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추돌한 뒤에 인도 쪽으로 방향을 튼 이 가해 차량은요, 안전패스를 들이받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아내의 진술을 먼저 들어보시죠. 혹시 음주운전은 아니신 거죠? 운전을 안 했어요. 거기서 바로 측정했어요. 내일 버스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네, 처음에는 저도 이 고령 운전자분께서 운전 실수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40년 운전 경력의 현직 버스 기사분이시더라고요. 운전자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을 한 거고요. 지난 4일에 이제 경찰에 정식 조사를 했는데 네.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쟁점일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를 두고 운전자 차 씨가 일방 통행인 도로를 잘못 진입해서 좀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당황한 나머지 그 도로를 빨리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한간에는 여러 가지 카더라하는 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부부싸움을 해서 운전자가 홧김에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수로 역주행 도로에 들어갔다가 빨리 벗어나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거 아니냐라는 카더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피해자 신분인 차 씨는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운전자 차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턱을 넘으면서부터 급가속이 시작이 됐고 정상 주행 방향이 우회전 쪽으로 갈 경우에 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차선으로 진입했다라는 게 차 씨의 주장이고요. 또 도로로 가면 차가 서서히 멈출 줄 알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인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피의자 차 씨의 주장입니다. 현재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요,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 주장처럼 급발진보다는 가해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 영상 말미에 보면은 차량을 이렇게 부드럽게 세우는 듯한 영상도 있고요. 그러면서 브레이크 등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들을 봤을 때 마지막에야 이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자체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가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실제 EDR 분석 내용에 따르더라도 90%로 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은 어떤 걸 주목했냐? 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을 때 왜 도로에 까맣게 이렇게 선이 남는 스키드 마크가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는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사고 지점에는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이 가해자의 주장과 좀 배치됐다 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4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또 이제 대형 차량도 운전을 했었고 또 버스 기사 이제 운전까지도 하실 만큼 베테랑이 제어를 못했다라고 할 정도면 혹시 차량 결함이 정말로 가해자 주장처럼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한간의 이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박스에 차량이 이상하다든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듣는다든지 이런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면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EDR이라는 거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그냥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진짜 급발진이었다,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영상에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좀 오픈을 해보니까 별다른 대화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운전자와 아내는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요. 실제로 인도를 덮치는데도 1초
8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어떤 대화를 나눌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 뒤에 하는 그런 소리, 짧은 소리만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선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또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는 부분이니까요. 수사를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뿐이 아니고 그 요즘에 급발진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페달 쪽에다가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는 자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 사고 직전에는 운전자도 당황하니까 내가 사고 직전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본인이 제대로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블랙박스를 달면 진짜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명확하게 가려지니까 이 급발진인지 정말 운전자의 과실인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65세 택시기사가 담벼락을 들이받은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요.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금 이 장면이죠. 택시는 언덕을 올라와 우회전하기까지 30m 동안 6번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고요. 7번째 가속 페달 밟은 뒤에는 충돌 순간까지 발을 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걸로 봐서는 6번 밟은 게 뭐 밟았다 뗐다 했다는 게 이게 그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6번을 밟았고 네. 이게 안 들으니까 7번째는 꽉 밟아서 그게 벽에 부딪혔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내 먹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실제로 운전자가 밟은 페달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게 나온 거죠. 그렇게 차량은 약 119m가량을 쭉 돌진했고요.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이 부분이 이 블랙박스 설치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블랙박스를 이 페달 쪽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발진이다 아니다 매번 논란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어쨌든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두 가지의 가정을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운전자 과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예상 처벌 수위는 먼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운전자 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죄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 정말 운전자 차 씨의 과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요. 형량 같은 경우에는 금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실제 법정형은 이제 5년 이하의 금고형이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실제 처벌이 됐냐 수위를 좀 살펴보면요. 합의가 되지 않는 이 피해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고 1년에서 2년 정도가 선고되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이 차 씨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자의 유족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금고 3년 이상이 선고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은 9명이 사망을 했는데 3년간 감옥에 간다는 거 하면 충격받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운전자 주장대로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형량이 조금 달라집니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운전자가 어떤 조향 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 과실로 이제 운행을 함으로써 피해자한테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데요. 정말로 가해자 주장처럼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 차량 자체의 오작동, 급발진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뭐 다른 차량을 부딪히게 만들었거나 급발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을 부딪히게 했다거나 인도로 돌진하거나 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인도에 돌진했다 이것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되고요. 아마 이 사건의 쟁점이 급발진 여부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여부가 법정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도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인도에 있던 네. 사람들입니다. 회식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 했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인데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심전심이 돼서요. 이게 내일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여다보니까 뭐 어떤 책임이든 지금 뭐 조사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벌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령 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운전자가 그렇게 고령은 아니에요. 70 안 넘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고령 운전에 대한 그래서 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의견이 분분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뇌전증 환자에 대한 면허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2016년 7월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면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사고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산 해운대 한 도로입니다. 갑자기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더니 차로 이 세 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립니다. 시속 130km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이 차량 2명의 보행자를 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냈고요.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망자 중 고등학생 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왔다가 숨진 모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부산에 살고 계셔서 이 사고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놀러 간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너무 안타까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근데 당시에 우리 운전자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어서 사고 당시 상황조차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은요, 어떤 특별한 신체 이상이 없이 만성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서 네. 나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라는 것이 인정돼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런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 가해자, 이 피고인이 그 운전 당시에 심신상실 상태였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아예 상실된 상태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들의 쟁점이 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 당시에 피의자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경찰은요, 가해 차량이 이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한 점에 주목을 했고요. 또 사고 현장 500m 전에 1차 추돌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리면서 차선을 바꾸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에서는 주의적 공소 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예비적 공소 사실로는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주의적 공소 사실과 예비적 공소 사실이 다른 겁니까? 네, 다릅니다. 주의적 공소사실이라는 거는 내가 공소 제기를 하는 메인 공소사실, 첫 번째로 판단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실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우리 검찰이 기소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한번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기소를 하는 방법을 이 주의적, 예비적 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요, 1심에서 검찰이 주의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를 했고요. 이 뇌전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비해서 제기했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금고 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에 이 운전자 김 씨가 의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약을 먹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결국 금고형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판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 피의자가 쌍방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항소심에서요, 이 가해자에 대한 형량 더 가벼워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사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잖아요. 금고 5년을 1심에서 선고했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도 참작이 됐고요.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또 이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 2심에서 감형한 사유를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친 큰 사고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최대 5년인 거네요. 네, 정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2016년에는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2016년 7월 17일입니다. 평창 방면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 57살 박모 씨가 시속 91km로 운전하다 앞선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가에서 돌아오던 20대 여성 4명이 숨졌고요.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죠. 차마 CCTV 영상을 제대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편집한 화면을 보내드리는 건데요. 앞차들은 피할 새도 없었죠. 달려오는 버스에 그냥 추돌당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앞차를 못 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차선을 넘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찍은 이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면서 결국 이러한 운전자의 주장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결국엔 졸음운전 사실을 이 피고인이 시인을 했는데요. 해당 버스는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앞선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이 운전자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던 그런 전력도 있다면서요. 3차례 음주 면허 취소면 솔직히 대형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음주 전력 3번에 졸음운전까지 있으시면 뭐 면허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졸려. 내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게 네. 버스 기사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은요, 박 씨에게 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이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이 대형 버스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 훨씬 일반 차량 운전자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고요. 또 이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서 1심에서는 금고 4년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에서는 형이 좀 더 올라서 금고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이상은 뭐 몇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든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또 60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형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제주에서 벌어졌던 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5톤 화물 트럭이 앞서던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버스 정류장과 또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덮쳤고요. 무게를 이기지 못한 버스는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 사고였네요. 근데 저 부상자 절반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제주대학교 학생들이었고 네. 10대 학생도 저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당시 사고 화면 지금도 보십니다만은 버스가 도로 아래로 아예 굴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졸음운전입니까? 이 경찰은요, 화물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문제는 이 트럭이요, 이전에도 2번이나 이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1심 재판부는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 측에선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 이 피고인 A 씨가 적재 기준을 2.5톤 초과해서 적재했다라는 점, 또 이 브레이크 에어 부족 경고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항소심에서 금고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죠? 항소심 재판부는요, 검찰의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금고 5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냐. 이 검찰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한 사건이라서 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 금고 5년형으로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나온 것 같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비중은 10%도 안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1심 선고 결과 총 4만 5천여 건을 조사해 봤더니요. 집행유예가 5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벌금 등 재산형이 28.8%, 실형 선고가 보시는 것처럼 8.8%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일부러 사고 낸 건 아니라고 하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형의 감경 사유로 뭐가 있냐 좀 살펴보면 일단 제일 크게 작동하는 것은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겠죠. 그거 외에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서 감형 사유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 중에 하나인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했다라고 하면 실제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예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의 예고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를 좀 살펴보더라도 그 교통사고 치사, 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기본 이 양형 구간이 이 금고 8개월에서 금고 한 1년 사이 그 정도로 이제 보통 형량으로 이제 선고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 난폭 운전의 경우에는 이게 좀 더 가중되게 됩니다. 근데 가중되게 되더라도 금고 1년에서 금고 3년 구간이 기본 구간으로 이제 선고가 되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는 교통사고여도 고의성이 없으면 최대 형량이 금고 5년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법조계에서는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내가 피해자를 친 행위로 여러 개의 사실은 피해자별로 하나의 죄로 원래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딱 하나로 형량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징역 600년도 나오고 200년도 나오잖아요. 네. 하나의 죄가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고 또 다른 비의 죄가 20년이고 하면 그걸 다 그대로 더해서 병가에서 선고하는 병가주의가 적용이 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병가주의를 좀 채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텍사스주 법원에서는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서 8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운전자에게 이 병가주의를 적용해서 징역 6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 다중인명피해 범죄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이 추진이 됐는데요. 결국 무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정말 최대치로 처벌받아도 금고 5년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 자체가 피해자가 소수일 것을 상정하고 법의 상한선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법의 상한을 2배 이상 가중하는 형식의 특별법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 좀 국회에서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는 자동차가 이렇게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봤어요. 사람이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이런 끔찍한 흉기가 내가 무심히 타는 자동차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넘어서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돈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요. 여윳돈이 생겼는데 이게 대출을 갚아야 하냐 혹은 투자를 해야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뭐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빚부터 갚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또 네. 이렇게 좋은 시간에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네. 소장님은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소장님 자산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유, 뭐. 많지 않아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관리가 어려울 텐데 네. 많지 않아가지고 나름 원칙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있습니다. 오늘 고민을 주신 네. 이분 사연을 보고 나니까 제가 소장님도 혹시 대출이 있으실까? 아,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누구나 은행에는 한두 개씩 이렇게 대출이 있거든요. 예. 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소장님은 자산 관리 하시니까 되게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금리 프리? 없으세요? 당연히 대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도 뭐 주담대, 뭐 신용대출 그리고 뭐 신용카드도 쓰고 있고요. 뭐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빚이 나는 절대 빚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쓰고 계시고 그다음에 휴대폰 할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소소하지만 다 빚입니다. 사실 빚 없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잘못 활용해서 나한테 독이 되면 나쁜 거지만 제대로 잘만 활용하면 대출도 상당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뭐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빚이 있다니 제가 좀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대출이 네. 빚이 말고 대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내 자산을 불려줄 건전한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내 자산을 깎아먹기만 하는 소비성 대출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쁘다, 나쁜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나쁜 대출에는 뭐 리볼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카드론 이런 대출이 될 텐데요. 여윳돈으로 대출을 갚을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오늘 고민이라는 이 사연 과연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맞벌이 중인 결혼 5년차 40대 부부입니다. 2억을 전세 자금 대출로 받아 5억 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4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매월 찔끔찔끔 갚던 목돈을 상환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아니 엊그제 또 아내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여보. 우리 이번 달 생활비 남은 거 또 이게 다야? 대출 갚고 나면 뭐 남는 게 뭐 있나요? 아니, 다달이 이자만 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바야? 그거 찔끔찔끔 갚는다고 해서 뭐 이자가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 진짜? 여보 전세 보증금은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our money. 그냥 저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이, 지금 그거 그냥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투자했어 봐. 여보, 그 이자 갚고도 남았어요 지금. 난 말이야 빚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모두 남의 돈이라고 털끝만큼도 빌리지 않고 살아온 대쪽 같은 집안 대대손손이라고.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불편하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아유, 대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금쪽아, 뮤지컬 좀 그만해. 어디 가서 그 금리로 돈 못 빌려. 대출도 자산이야, 여보. 이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퇴직금 나오는 것도 다 상환할 거야. 여보. 아내와 저는 정말 복권 같습니다. 너무 안 맞아요. 빨리 대출을 상환하고 전세금을 오롯이 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저와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꼬시는 아내. 아니 대출이 2억인데 저축이며 투자가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내를 설득해 주실 수 없나요, 소장님? 야, 이거 저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거 아리송해요. 너무 안 맞네요, 두 분. 우리 그냥 생각에는 빚부터 갚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내는 지금 뭔가 그 돈을 좀 굴려서 더 좀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근데 뭐든지 할 때는 아내 말을 들어야 이게 우리 상식은 이게 또 아니구나. 헷갈리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네, 집이 네, 잘 네. 굴러간다 뭐 글쎄요.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자 남편은 그동안 뭐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대출 상환을 했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남편분은 이 빚을 지는 걸 끔찍이 싫어하시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들 종종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은 30년 동안 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신용카드 한번 써본 적이 없다. 와. 정말 누구한테 돈 빌려본 적도 없다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 빚도 현명하게 잘 활용하면 우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100% 주고 이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적절하게 빚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에 비해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지 않고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빚내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이 두 분이서 적절한 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끼리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다르면 많이 싸우고 그럴 것 같은데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좀 잘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고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 뭐 하여간 뭐 돈에 대해서는 안 맞아. 경험담이실까요? 그렇구나. 오죽하면 앞서 야. 이제 인서 씨가 복권과 같다. 네. 아내와 너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안 했는데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사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결혼을 늦게 해서 40대지만 5년차 부부입니다. 맞벌이 월 수령액은 600만 원, 그리고 5억 원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그중 2억 원이 전세 대출이고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보세요. 한 달 상환 금액이 전세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도 보입니다. 월에 50만 원. 야, 그러면은 600만 원 수입 중에서 오. 250만 원 빚 갚고, 그죠? 다달이 생활은 350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건데 글쎄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나? 아니, 아이 빡빡할 얘기는 텐데 없- 네. 그러면 네. 저축 못할 텐데. 아이도 네.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도 아직 없고 어쨌든 빚 갚으면서 이것도 우리 전세 보증금을 쌓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축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남은 생활비 350만 원은 진짜 저축 없이 거의 다 쓰고 있는 생활비로 그냥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럼 아내분의 걱정도 이해는 되기는 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 얘기도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저축이다라는 말이 와닿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엔 내 돈 2억을 갚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아내분의 입장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출 금리보다 수익을 더 올리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우리가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아하. 저는 뭐 바로 듭니다. 네. 자, 빚 갚는 게 재테크라는 남편의 의견을 동의하시면은 남편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다, 빚이 있어도 따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힘드네. 아내 의견을 찬성하시면 아내. 소장님도 같이 하십니까? 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네. 네. 저는 대출 금리가 저축 금리보다 항상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 그걸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제가 이제 투자 실패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투자하겠다고 덤볐다가 네. 배보다 아니에요?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는 없나요? 아유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이자부터 갚는 게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안전한 게 장땡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다 남편 드니까 괜히 아내 들고 싶네. 아내. 아내 들고 싶은데. 소장님은 뺑뺑 돌리는. 아내? 저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네. 진짜요? 빚이 2억인데 예. 그거 놔두고 투자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셔야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에는 자산 증식을 위한 좋은 대출이 있고 내 자산을 깎아먹기만 하는 나쁜 대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빚의 유형이라든가 또 이자율, 금리 그리고 총 부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놓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계속 한 달에 200만 원씩 갚고 있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대출에 속할까요?
아니 방금 아내가 말이 맞다고 하니까 예. 좋은 대출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거는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왜냐면 전세보증금은 내 돈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깔고 앉아 있는 돈이죠. 그렇죠. 가치가 사실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은 돈도 갚고 이자도 줄이기도 하지만 집값이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도 전혀 오르지 않고 활용이 그냥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은 이자만 아낄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2년, 뭐 길게는 계속 연장하면서 뭐 50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3%대 초반, 중반 요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환 기간이 길면 조금 비싸지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결코 비싼 대출은 아니라는 거죠. 자, 화면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부가 지금 현재 5억 원의 전세 보증금, 이 중에서 이제 2억 원이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전세 대출은 대부분 이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한 달에 만약에 연 3.3% 금리라고 한다면은 이자로 갚는 돈이 매달 55만 원씩만 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달에 20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억 원을 다 갚기 위해서는 9년 9개월이 걸립니다. 거의 뭐 10년 가까운 세월이죠. 그럼 아내의 말대로 원리금 15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려면 얼마의 수익을 내야 되냐? 우리가 대출 금리가 3.3%니까 그 이상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 이분이 올려야 되는 수익률은 4%는 넘어야 본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연 4%의 확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른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그냥 쭉 가져가는 거고, 네. 예, 2억을 그냥 은행에 지금 5억이죠. 그러니까 그거 깔고 앉는 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5억 원 전세자금이. 보증금인데 네. 그중에 2억 원이 대출이고 3억 원은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3억 깔고. 네. 그러니까 대출은 그냥 가져가고 그걸로 조금 4% 이상 되는 거에 굴려서 그렇죠. 생활자금으로 좀 쓰고 이렇게 가라. 네, 굴리려면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대출도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지금 전세로 있지만 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집을 이 높은 가격의 집을 계속 옮겨가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2억은 은행에 돌려주고 예. 그러니까 저 주택 살 때 또 대출이 나오니까 네. 그걸 해서 집을 사서 네. 그렇게 가라. 깔고 앉아 있지 말고. 네. 네. 아, 그 얘기군요. 근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일반 대출이라고 할 경우에는 좀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그리고 저축 이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시는데요. 이자로 따지면 당연히 대출 상환이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사실상 개인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변동성이 큰 뭐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거나 코인에다 투자를 한다. 이거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도박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쨌든 금리가 중요한 거네요. 네. 높은 금리의 대출은 저축보다는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성격의 부채라면은 금리가 높은 걸 먼저 상환해야 되지만 금리가 비슷하다면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만기가 좀 짧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상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소비성 부채 그러니까 신용카드 할부라든가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부터 없애시는 게 좋은데요. 만기가 긴 자산형 부채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있죠. 혹은 전세자금 대출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금리도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뒤로 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나에게 여유자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1번 100만 원짜리 백화점 무이자 할부 3개월. 네. 자, 2번 1000만 원짜리 자동차 할부 24개월. 이거 어려운데요? 뭘 어려워. 자동차 할부가 비싸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무이자 할부라며. 네. 아, 이자 안 내니까? 그럼 이자 안 내는데 뭐 이거 가져가는 거고 이거 자동차 할부가 금리가 꽤 높던데 이거부터 갚아버려야죠.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답이면 소장님이 이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에게 1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게 금리가 높은 거부터 갚고 네. 비슷하면은 뭐 금액이나 뭐 기간이 짧은 거부터 갚아라. 그렇죠. 자동차 할부가 높은데. 저는 그러면은 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네. 촛대를 먼저 메고
저는 2번입니다. 아, 2번. 왜냐 1번은 그 무이자지 않습니까? 이자가 네. 없어요. 그래. 네. 예, 이자가 없고 저도 그 원금만 갚아도 생각이야. 되니까 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세월은 그래요? 내월에 해도 돼요.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2번은 빌린 돈이 1,000만 원에 이자가 4%예요. 예. 1,000만 원에 4%는 100만 원에 4%보다 더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른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가 1,000만 원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갚으면 좋은데 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다라는 게 왜냐면 100만 원 갚으면 이건 사라지는 거니까. 네. 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소장님 뭐 찔끔 의견을. 감된다? 네, 한번 길게 들어봐야 될 것 보면은. 같아요. 아니 근데 저거 무이자잖아. 네. 정답은 네. 우리 엄마도 맨날 무이자로 사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아 그래요? 오, 정답. 무이자? 무이자긴 한데요. 네. 이제 이 생각해 보시면 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이 딱 100만 원인데 할부 3개월 하면 한 달에 내는 돈이 약 34만 원 정도 네. 되겠죠. 이걸 다 상환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으로 요 무이자 할부를 상환한다. 그러면 한 달에 여유 자금으로 생기는 게 34만 원이에요. 여유가 생깁니다. 아. 그런데 자동차 할부 이게 4%이긴 하지만 100만 원을 갚았을 때 그럼 아낄 수 있는 건 사실은 4만 원이거든요. 연 4만 원이니까. 오. 그리고 자동차 할부 1,000만 원에 대해서 월 상환액이 계산해 보면 약 43만 원인데 이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갚게 되면 한 달에 얼마를 갚느냐? 39만 원씩 갚습니다. 그러면 39만 원, 43만 원에다가 39만 원을 갚아야 돼요. 절약 드는 데는 한 달에 얼마죠? 4만 원. 네, 너무 쉬운 문제라. 한 달에 4만 원. 절약되는 돈은 4만 원밖에 안 4만 원.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백화점 할부를 갚게 되면 한 달에 34만 원이라는 여유가 당장에 생기는데 자동차 할부 상환하면 사실 100만 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딱 상환했을 때 느낌이 한 달에 4만 원 아낀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나오는 이런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34만 원의 체감과 한 달에 4만 원을 아끼는 체감,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뭐 하루에 커피 한 달이라고 하셨어요? 네. 4만 원. 한 달에 4만 난 원. 하루에 4만 원을 커피 먹어요. 몇 잔을 드시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세 대출 갚아서 뭐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뭐 예.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네. 네, 네. 네. 아, 근데 잠깐만요. 아까 이제 사연을 주신 분도 전세자금 대출 말고 빚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자동차. 자동차 그렇죠? 할부금 50만 원.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일단 자동차는 우리가 자산이 아니라 비용에 가깝습니다. 차 사는데 일단 할부금 들죠. 여기에 이자도 들어가죠. 갖고 있으면 유지 비용 나가죠. 굴리지만 않더라도 계속 감가상각되고 세금도 나가고 진짜 맞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사실은 내 돈을 내 자산을 깎아먹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것이 제일 좋지만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살 수 있는 현금을 100% 모으되 사는 시점에 가가지고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현금 2천만 원을 차를 살 거야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다 주고 사는 건 사실 좀 아깝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신용카드 할부를 했을 때 한 1%대 중후반 이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라고 한다면 30만 원 정도 현금은 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친환경 차량 이런 거 사면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이런 대출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이 돈은 갚을 수 있어라는 돈은 100% 마련을 해두되 실제로 차를 살 때는 최대한 싸게 사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모션들을 이용해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할부로 납부하고 있는 돈도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차를 살 때 우리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전액 할부로 사는 거. 요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연자 집이네요. 예. 전액 할부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사실 이 남편분이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약간 남자 하면 약간 자동차 하차감도 중요하고 멋있어서 일부러 제 거보다 좀 더 비싼 거 사게 되고 안 살 수가 없거든. 미련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자동차 허세 지수라고. 맞아요. 사람들이 돈 좀 생기면 바로 차부터 과분하게 사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집이 많은데 이 집은 그럼 어떤 자동차가 많아요? 보통 이제 자동차 허세지수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동차 가격은 내 6개월치 소득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 보면 소득의 8% 정도를 교통비에 지출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은 수준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계시고 앞으로 집을 산다거나 뭐 아이를 낳는다거나 하는 목표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축이 우선돼야 되는데 차부터 덜컥 지른 거 사실 뭐 8%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큰 비중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지금 그 돈을 30개월 동안 예. 계속 매달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게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한 방에 갚는 게 좋다고 자동차. 이게 지금 퇴직금 4천만 원 있거든요. 이게 잘 살펴보면 다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로 가지고 가는 거라 하셨으니까 이거 자동차 할부로 그냥 일시금으로 팍 갚아버리자. 앞서 그 백화점 무이자 할부 100만 원, 요 예를 들었을 땐 갚아버리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모션으로 1.5%대의 저리 할부를 이용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 1.5%? 네. 그러면 이거 굳이 뭐. 그렇죠. 2% 정도의 수익만 내도 사실은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비슷한데 요즘에 CMA 금리만 하더라도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가만히 증권사 CMA 통장에만 넣어놔도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퇴직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감면해 주니까 사실상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일단 전세자금 대출도 이자만 내시고 이 자동차 할부도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출에 대한 거 이제 소장님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원금을 뺀 이자만 상환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요. 자 이제 문제는 퇴직금 4천만 원의 부분입니다. 아내는 일단 뭐 사연을 통해서 투자를 하자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투자를 한다면 퇴직금은 사실 IRP라는 계좌로 받아야 되고 이 안에서 세금 없이 자유롭게 굴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뭐 공격적으로 해외 주식 관련된 상품을 투자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이 퇴직소득세 아끼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한다.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요? 네, 지금 결혼한 지 5년 차이시고 앞으로 내 집 마련 당연히 꿈꾸고 계시겠죠. 그리고 혹시 자녀 계획 있으시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갖고 계신 자산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거 시드머니 삼아서 주택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5억인데 2억이 대출금이니까 2억 갖고 3억인데 4천만 원이 퇴직금이니까 3억 4천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이제 대출 끼고 해서 집을 사라. 그렇습니다. 네.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잣돈 같은 경우에는 내 노력, 원금이 10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서 따로 굴리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데 현재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이 5억짜리 전세 중에 이 2억 원이 대출이면 이 3억 원이 내 돈이죠. 요걸 시드로 여기에 퇴직금을 보태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한 달에 지금 200만 원씩 전세자금 대출도 갚으실 정도면 이분들 상황에서 4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7억 원짜리 주택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은행에서 2억 빌린 것도 못 갚아서 막 안달복달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4억 원을 더 빌리라고 이게 소장님 이분 설득이 될까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내분 역할이 좀 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투자라고 했을 때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저축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죠. 부동산 투자의 영역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뭐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있으실 때 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한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받잖아요. 그런데 평균 상환 기간이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중간에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면서 갚거나 뭐 대환을 하거나 이런 이유인데 그렇게 중간에 집을 팔아서 조금 더 비싼 집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은 환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 재정 상황으로는 4억 원 정도 빌리는 게 적당하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요거 확인해 보시고 매달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한 달에 이만큼씩 갚아야 돼? 그래, 지금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를 낳고도 이게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가장 좋은 건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론, 뭐 요즘에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 있죠. 이건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이런 것도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중간중간 우리가 대출 쇼핑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출 쇼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나도 대출 이런 거 정말 싫어해. 난 부채가 없어. 난 빚이 없는 사람이야. 여기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언젠가 내가 부채, 채무가 생긴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규제 내에서만 받게 된다면 위험할 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금리가 낮고 이제 집값 대비해서 집이 잘 안 팔리던 부동산이 침체가 됐을 때 90%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변동금리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하우스푸어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지금 대출 규제는 DSR을 놓고 보자면 40%입니다. 즉 1년 연간 소득
소득 대비 내가 갚고 있는 연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4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요 규제에서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빡빡하게 대출이 나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도 최대한 대출을 받아봐야 4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뭐 다른 대출까지 있다면 이만큼도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규제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초과해가지고 뭐 대부업이라든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들을 받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네. 대출을 시드머니로 활용하되 연봉의 40%만 하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건 40%까지만.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 속에 사연 속에 남편분처럼 빚 정말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네. 나는 무조건 대출 먼저 갚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사실 뭐 돈 모으고 이러는 것들도 좋은데 심리적인 안정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빚을 갚을 때 갚더라도 이것만큼은 먼저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순위로 확보해야 될 거 뭘까요? 1순위? 이것? 네. 이건 뭐예요? 소장님 궁금합니다. 뭐예요? 뭘 확보하지?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비상자금입니다. 아, 비자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상금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참, 저 비상자금하고 비자금은 다릅니다. 비자금 그러면 비밀자금 느낌이 나는데 비상금. 예, 비상금입니다. 예, 비상금이 없이 여유자금으로 전부 다 대출을 갚아버렸는데 혹시나 돈 쓸 일이 생겼다. 그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비싼 금리, 카드론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상금은 꼭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얼마 정도 남겨놔야 할까요? 이게 이제 정해진 수치 같은 건 없는데 보통 보면 이제 결혼을 안 한 미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내지는 한 달 반 정도의 월급 정도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 뭐 3인 가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2달치, 좀 많으면 석 달치 정도의 월급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나가는 그런 목돈들이 있습니다. 뭐 설이나 추석 아니면 부모님 생신, 뭐 어버이날, 뭐 이런 경조사비 등등등 해가서 아이들 들어가는데 의료비 이런 것까지 더하면 진짜 2~3달치 월급은 금방 들어가거든요. 네. 요 정도는 꼭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에 대한 솔루션 한번 소장님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자동차 할부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갚지 마시고 이자만 50만 원씩 내시는 걸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여유가 생기죠. 여기에서 퇴직금 4천만 원을 합쳐가지고 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규 매수하신다. 이 주택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원금은 3억 6천만 원, 금리가 3.5%라고 가정하면 30년을 상환했을 때 매달 162만 원을 상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200만 원씩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고 있었고 자동차 할부 50만 원, 2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자동차 할부는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 200만 원 상환하던 게 162만 원 줄어든 거니까 한 달에 약 40만 원 조금 넘는 여윳돈이 생겨요. 이 돈으로 아내분이 원하시는 저축이나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 끝으로 해주실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빚부터 반드시 먼저 갚아야 된다, 저축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선택지는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살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길게 받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내 자산을 모으는 대출이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대출은 적극적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소비성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대출 받는 거 좀 꺼리고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은행에서 신용도 같은 거 따질 때도 보니까 대출이 아예 없으면 신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안 올라갑니다. 네. 아, 그래요? 잘 빌려서 잘 갚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점수가 높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빌려간 분은 이분이 잘 갚을지 못 갚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대출을 적당히 이용을 해야 은행에서 대접을 받죠. 네. 대출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은 또 은행에서 대접도 잘 못 받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대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 하면 좋죠. 뭐.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충청 이남에는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대부분 120mm 이상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비도 또다시 밤사이에 많이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침수 피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에 바다 안개가 유입됩니다. 가시거리 200m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6도에 그칩니다. 대구는 29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35도까지 오를 텐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주로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금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까지 많은 비예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에 또 지역별로 폭우가 쏟아진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